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4년 만에 다시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지지 않으려면 2030년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25% 이상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으로 예정된 본 발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유전자 편집 아기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가 또 다른 임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가을 황사로 전국이 미세먼지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또 유입될 전망인데 이번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누런 먼지층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틀째 이어진 황사로 도심 주변의 미세먼지가 더 짙어진 겁니다. 서울은 황사로 인해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10배 수준인 3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마스크를 항상 챙겨 다니는데 마스크를 써도 목이 아프고 좀 공기가 많이 탁한 것 같아요. 오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옅어지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해 머물고 있던 강한 황사가 밤사이 또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이번 황사는 중국 스모그와 합쳐져 최악의 오염물질로 악화한 뒤 우리나라를 강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밤사이에는 이미 축적된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후반까지 대기가 안정되는 데다 바람이 약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점점 짙어지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체하는 기압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주말까지 유지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세먼지보다는 오히려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또는 나쁨 상태가 주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를 입으로 마실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인체에 더 치명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미세먼지를 투입한 쥐를 핵의학 영상장비로 촬영한 결과 코를 통해 기도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60% 정도 폐에 축적됐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7일 이상 걸렸습니다. 특히 배출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로도 이동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이와 달리 입을 통해 식도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틀 만에 배출됐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UNEP는 제9차 배출량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4년 만에 다시 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UNEP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간 감소하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535억 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NEP는 2030년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25에서 55% 줄여야만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애초 목표로 잡았던 1.5에서 2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 목표치는 420억 톤입니다. UNEP는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면 금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묶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쓰일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가 어제 발사됐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을 넘기면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굉음과 함께 엔진에선 화염이 뿜어나옵니다. 수증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며 25m 높이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 75톤급 엔진을 단 시험 발사체가 한 차례 연기 끝에 발사된 겁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엔진을 달고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초 동안 연소했습니다. 엔진 연소 후 시험 발사체는 관성 비행으로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했고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한국형 발사체에 쓰일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은 성공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사체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에는 1단에 75톤급 엔진 4개, 2단에 75톤급 엔진 1개, 3단에 7톤급 엔진 1개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험 발사체를 통해 누리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자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75톤급 엔진은 오늘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정부는 발사체 개발을 이어가 오는 2021년 1.5톤급 거하기성을 지상 600에서 800km 상공에 띄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2021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본 발사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누리호 개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능 검증을 끝낸 75톤급 엔진을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개가 들어가는데 이 4개의 엔진을 묶는 기술은 엔진 못지않게 고난도입니다. 4개의 엔진을 묶어 작은 오차도 없이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해야 하는 만큼 연구팀은 앞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1단과 2단, 3단을 정교하게 조립하는 기술도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2단에 대한 엔진, 3단에 대한 엔진도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기체를 조립을 해서 만들고 시험하는 또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과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오는 2021년 10월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발사됩니다. 국내 위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위성 발사 수요는 점점 늘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호는 다양한 위성을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소형 위성 1호의 발사 일정이 기상 악화로 다음 달 2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발사 주관 업체인 미국 스페이스X는 발사 예정일의 기상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에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기상 조건이 충족되는 12월 2일로 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지난 20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스페이스X 발사체의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100kg급 소형 위성으로 우주 방사선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아기를 출생시켰다고 주장한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가 또 다른 유전자 조작 태아의 임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즈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유전자 편집 태아를 출산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의 한 중심에선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편집에 의한 또 다른 임신 가능성을 언급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열린 인류 유전자 편집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대담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re is another one, but it tend to monitor. It's what? There's another potential pregnancy. 그는 해당 여성이 임신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며 임신이 잘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전자 편집 과정을 거친 또 다른 태아의 출생을 예고한 것이어서 증폭되고 있는 논란에 또 한 번 불을 지핀 셈이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세계 저명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And so the worry is that you'd cut in places you don't want to cut, inactivating genes that are very important, or maybe changing the expression of genes that could predispose to other problems like cancer. 특히 허젠 쿠이 교수가 활용한 제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제니퍼 교수는 큰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A lot of the questions were very good questions and very relevant to the future of this whole field, and not to mention, of course, the people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is. And we did not hear answers to those questions. 제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데이비드 리우 하버드대 교수는 더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It's an appalling example of what not to do with a new technology that has incredible potential to benefit society.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학계에서는 유전자 편집이 허용된다면 현대 의학 기술로는 대처가 불가능한 심각한 유전성 질병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약물로 통제가 가능한 에이즈는 결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사용자 정보 유출 논란에 휘말린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대신해 부사장인 리처드 앨런이 출석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영국과 캐나다, 아일랜드, 브라질 등 9개 나라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영국 하원 가짜뉴스 조사위원회 소속 다미안 콜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2014년 러시아 측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행위를 감지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지난 2016년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사전 대응에 부실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년 동안 세계 1000대 기업 가운데 4번째로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전 세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순위와 혁신 기업 순위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53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2년째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위는 226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아마존이 차지했으며 162억 달러를 투자한 알파벳이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1년에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줄지 않아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제약사나 대학, 연구소 등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임상시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보상하는 경우 사전에 설명했던 보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제주도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 한라산에는 160여 종의 희귀 특산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묘목 30만 그루를 생산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고산식물은 해발 1,400m 고지대에서 정상 부근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구상나무와 시로미 등 160여 종의 특산 희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분포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구상나무는 10년 전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라산에 심을 묘목을 생산하는 시험 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10년간 구상나무 등 총 30만 그루의 한라산 희귀 특산식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와 함께 산철쭉 등 5종이 대상입니다. 파종과 관리 등의 단계를 거쳐 해마다 2, 3만 그루를 생산하고 5, 6년 후부터 고사목 발생 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또 고산식물의 종자를 늘려 확보하고 한라산에 자생하는
초본 습지 식물도 증식해 심을 계획입니다. 고산식물이라는 게 습성상 좀 성장 속도가 일반 같은 종 타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아무래도 어린 개체가 가는 것보다 큰 개체가 가서 적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기존 양묘장 말고도 실내 생산시설 등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한라산의 희귀 특산 식물의 증식과 복원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어제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